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보이지 않는 규칙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돈에 관한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어쩌면 듣고 나면 조금은 불편해질 수도 있는 그런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아마 이렇게 답하실 거예요. 정부나 한국은행이 조폐공사에서 찍어내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그 말도 맞아요. 하지만 그건요, 우리가 쓰는 돈 전체를 놓고 보면 정말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상식이라고 알고 있던 건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던 거죠.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경제를 돌고 있는 이 대부분의 돈이 대체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 놀라운 기원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6세기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금세공업자들은 사람들의 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일종의 개인 금고 역할을 했어요. 사람들은 무거운 금 대신 가벼운 종이 보관증으로 거래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서 금세공업자들이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해냅니다. 가만히 있자. 어차피 모든 사람이 한나란시에 금을 찾으러 오진 않잖아? 바로 이거였죠. 그들은 금고에 있지도 않은 금에 대한 보관증, 즉 가상의 돈을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챙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현대 은행 시스템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세공업자들의 이 비밀스러운 영업 방식은 오늘날 부분 지급준비금 제도라는 아주 그럴듯한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은요, 우리가 맡긴 예금의 아주 일부,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이라고 부르는 돈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대출 과정에서 없던 돈이 짠! 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돈을 몇 배로 불리는지 아주 간단한 예시를 통해 보여드릴게요. 제가 은행에 10만 원을 예금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만약 정부가 정한 지급 준비율이 10%라고 하면요. 은행은 제가 맡긴 돈의 10%, 그러니까 딱 10,000원만 금고에 남겨두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9만 원은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그 9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줍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제 통장에는 10만 원이 그대로 찍혀 있고 대출받은 사람 주머니에 새로운 9만 원이 생겼죠.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갑자기 19만 원이 된 거예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제가 처음 맡겼던 10만 원은 이론상 최대 100만 원까지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신용창조라고 부르는데요. 마법 같죠? 핵심은 이거예요. 대출이 새로운 돈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에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바로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빚, 그리고 인플레이션이죠.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우리나라에 풀린 돈의 양, 그러니까 통화량이 지난 수십 년간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와, 정말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었죠. 기울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 다음 그래프예요. 같은 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 그래프인데 어떠세요? 뭔가 패턴이 보이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두 그래프 모양이 거의 판박입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릴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건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겪는 인플레이션의 본질입니다. 이 시스템의 또 다른 비밀을 아주 간단한 비유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세상과 단절된 섬이 하나 있다고 쳐보죠. 이 섬에는 은행 하나랑 시민 B가 살고 있어요. 은행이 B에게 1만 원을 빌려줍니다. 이제 이 섬에 존재하는 돈은 딱 1만 원뿐이에요. 그런데 B는 1년 뒤에 이자 500원을 더해서 1,500원을 갚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섬 전체에 돈이 1만 원밖에 없는데 이자 500원은 대체 어디서 나서 갚아야 할까요? 정답은 갚을 수 없다입니다. 애초에 섬에 존재하지 않는 돈이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은행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줘서 시중에 돈을 더 푸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 시스템은요, 멈추지 않는 빚의 찻바퀴 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계속해서 빚을 내야만 다른 누군가가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거대한 시스템이 우리 개개인의 소비 습관에는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우리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그 보이지 않는 힘, 심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내리는 결정의 95%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정하고 무인식이 시키는 거래요. 나는 합리적인 소비자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도 사실은 감정이 제 지갑을 조종하고 있었던 셈이죠.
우리는 보통 이게 꼭 필요해서 혹은 가성비가 좋으니까 산다고 스스로를 설득하잖아요. 근데 심리학자들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불안해서, 슬퍼서 혹은 남들에게 좀 더 잘 보이고 싶어서 소비한다는 거죠. 마케터들은 바로 우리의 이런 감정적인 약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거고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소비는 현실의 초라한 나와 내가 되고 싶은 이상적인 나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는 행동이래요. 자존감이 낮을수록 이 간극이 더 크게 느껴지고 우리는 그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물건을 사게 됩니다. 마치 이걸 사면 나도 저렇게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환상에 기대는 거죠. 자, 지금까지 돈이 만들어지는 원리부터 우리의 소비 심리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럼 이 복잡하고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 현실적인 방법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모든 걸 알고 나니까 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죠.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금융지능, FQ입니다. IQ, EQ는 많이 들어보셨죠? FQ는 돈에 대한 이해력,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말해요. 이게 바로 이 험난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를 지켜줄 최고의 갑옷이자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금융 자기방어를 위한 핵심 규칙은 뭘까요? 첫째, 은행원은 내 재산을 불려주는 가족이 아니라 상품을 팔아야 하는 영업사원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둘째, 펀드나 보험에 숨어있는 그 작은 수수료들, 이게 나중에 눈덩이처럼 풀어납니다. 셋째, 보험은 저축이 아닙니다. 그냥 위험을 대비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넷째,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높은 수익률엔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의 금융지능을 계속해서 갈고 닦아야 합니다. 어떤 경제학자가 금융세계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마치 위험한 기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공장 같다고요. 뭘 만지면 안 되는지 모르고 함부로 들어갔다간 순식간에 손가락을 잃게 된다는 거죠. 정말 섬뜩하면서도 현실적인 경고 아닌가요?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힘이 우리의 소비를 부추기는지 이해하는 것. 이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규칙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아는 것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